안녕하십니까. MP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이자 합격의 법학원 관세법 1차, 2차 맡고 있는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그 유튜브 라이브를 이제 처음 시도를 해 보는데요. 2022년도 39회 관세사 2차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 그리고 출제 예상 범위에 대해서 좀 찍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모의고사를 하면서 제가 출제가 예상되는 것들을 기출을 많이 하겠지만 이번 특강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물론 통계에 따른 그런 그 근거가 되겠죠. 가장 가능성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습니다. 기존 최근 3년 동안에는 이 기출 예상 문제를 좀 찍는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범위가 정해져 범위가 어느 정도 비슷한 범위가 나오긴 했었는데 너무 단답형 주관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안녕하십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이제 출제 유형도 같이 변화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자신 있게 출제 예상 유형 및 범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출제 예상 파트 및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세법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과목이기도 하죠.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어떻게 좀 지금 당장 25일 뒤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이번에는 좀 아쉬울 것 같다라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공부 방법을 좀 적용해서 공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공부 방법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 총칙인데요. 이거를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출제가 많이 예상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10개년도, 저는 한 12개년도 정도를 분석을 했거든요. 그 정도를 분석하시고 이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비중 있게 빈도수가 많이 나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나눠주죠. 이쪽이 출제 빈도가 높다. 이쪽이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알려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검토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더라도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확인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서 출제 빈도가 많이 나왔구나 라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과세 파트죠. 여기가 과세 파트. 그리고 1장은 빼죠. 2장부터죠. 2장부터.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 물류 파트. 그리고 9장 통관 파트. 그리고 앞뒤로 보충적인 내용. 여기는 통칙. 그 다음에 여기는 보충 규정. 보충 규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칙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는 벌칙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조가 통칙, 법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이 중간 부분에다가 넣어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보충 규정에 넣어놓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각각 장에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은 좋아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어디냐? 자, 과세 파트에서는 당연히 2장. 그리고 3장은 거의 안 나왔어요. 3장은 의외죠? 그죠? 세율 파트인데. 그리고 4장. 4장은 뭡니까? 감면, 분할납부, 환급. 자, 그 다음에 5장. 5장은 엄청 많이 나오죠. 5장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이제 불복 절차 그리고 과세전 적부 심사와 관련된 내용,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나왔는데 다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이 범위가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다. 자, 그리고 6장, 7장, 8장. 당연히 8장하고 6장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좁죠. 네, 여기서는 7장, 보세구역 파트. 그리고 9장 파트, 통관 파트. 자, 이렇게만 찍어 드리면은 이것 또한 역시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어느 파트가 많이 나오느냐? 제가 이 각 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구조가 통칙, 각칙이나 세부 절차, 그 다음에 보충 규정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각 장에서 통칙 부분이 있고 잘 안 써지네요. 그죠?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나 각칙 파트가 있고 여기서 이제 각칙 파트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감면 부분이 있는데 각 감면 조항이 있죠. 88조, 89조. 그런 것들을 이제 각칙이라고 불러요. 보세구역에서는 뭐 특허 보세구역, 뭐 지정 보세구역 이런 것들을 각칙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충 규정이 있습니다.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각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3등분을 해본다면은 그 중에서 이게 1순위예요. 이게 2순위고 이 절차나 각칙 부분은 거의 안 나와요. 네. 이건 그냥 5순위. 3, 4순위가 없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 넘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9장 통관에서 9장 통관 부분 보면은 대부분의 기출 문제가 이 통칙 부분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각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뭐 신고하는 절차, 그 다음에 어떤 절차 있죠? 검사하는 절차, 그리고 신고의 처리. 이런 세 가지 절차가 있었죠. 그 다음에 보충 규정은 뭐가 있었습니까? 통관 절차의 특례. 통관 절차의 특례가 있었죠. 자, 그 중에서 뭐가 나왔어요? 네, 보충 규정인 통관 절차의 특례 부분이 많이 나왔고 신고, 검사,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공부를 하신다는 점이 기출 분석이 좀 덜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통칙, 각칙, 보충 규정 이런 구조로 돼 있고 통칙에서 제일 많이 나오더라.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통칙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전체 구조 중에서 어느 범위에서 많이 나오는지 비중을 한번 봤고요. 자, 1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총칙. 1장 구조가 어떻게 생겼죠? 1장 구조.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기존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아주 과거에 법 적용의 원칙 한번 나왔고 기간과 기한 한번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1절 통칙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죠? 정의 부분이 있죠. 정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정의 부분은 다른 내용을 쓸 때 곁들여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이 파트는 간접적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나왔을까요? 채권 확보. 채권 확보. 그 밖에 채권 확보 수단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할 때 이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이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할 때 세무서장이 강제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예, 그런 내용이 간접적으로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의 부분만 좀 챙겨놓자.
그리고 2장 법 적용의 원칙은 한 번 나왔었어요. 단순 기술형 문제 10점짜리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10점짜리 문제가 없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20점, 30점 문제가 나오는 세무사 시험을 봤을 때 이런 법 적용의 원칙을 가지고 사례형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례형 문제로 프린트물에 한번 담아 놨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게 사례가 성립이 될까요? 어떤 식으로? 좀 처음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특정 물품 품목 분류를 적용받고 결정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수입을 하더라. 근데 어떤 B라는 사람이 이 결정문이 비공개되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똑같은 HS 코드로 수입을 하더라. A가 이 결정문을 받은 그 HS 코드로 수입을 하더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세관장이 다시 위원회에 검토를 올린 결과 HS 코드가 달라졌더라. HS 코드가 달라졌더라. 이랬을 때 이 결정문을 받은 A는 구제받을 수 있겠지만 B라는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올려놨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검토할 수 있을까요? 있죠. 그쵸.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되는지 아니면은 소급과세 금지인지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면 되겠죠. 요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의성실이라든지 소급과세 금지에 대해서 더 이상 암기가 아니고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배정이 변경되기 전에도 이런 사례형 문제를 좀 많이 다뤘었는데요. 이 사례형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다뤘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례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은 그 이해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해를 많이 하면은 암기량이 그만큼 암기할 게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저는 모의고사 같은데 사례형 문제를 예전부터 좀 많이 다루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의 완화인데 납세 의무의 완화는 관세법 전반적으로 걸쳐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납세 의무의 완화라고 했으니까 2장부터 5장 사이에 있는 납세 의무의 완화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장은 범위가 적은데 문제가 2문제나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별 5개 중에 한 2개 정도? 2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장 관세의 부가징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2장은 여기가 1절, 그 다음에 2절, 그 다음에 5절, 그 다음에 별도로 3절. 자, 4절은 관세법상 범위는 아니에요. 그쵸? 과세 가격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애매하긴 해요.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고 저도 좀 궁금한데 이 가격 신고 이 절차까지를 지금 관세평가 범위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절차 부분은 관세평가 범위가 아니고 관세법 범위에 넣어야 되는지 이게 애매하긴 해요. 왜 애매하냐?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유형이 바뀌고 나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HS 과목 같은 경우에는 HS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지금 HS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죠. 관세법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절차와 관련된 거는 관세법에서 다루는 게 맞는데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신민아 관세사님께서 지금 가격신고 부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디에서 나오든 준비는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절 뭡니까? 통치. 통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과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1절 부분 어떻게 묶어놨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도로 안 묶어서 그냥 생으로 외웠어요.
자, 물건이랑 물건의 확정 시기, 그리고 표준이랑 표준 중에서 가격은 환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율이 있죠. 세율은 법 적용의 적용 법령, 적용 법령.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납부하거나 충당한 경우, 그리고 부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부가권, 제척기간, 징수권, 소멸시효 해가지고 이 두 개가 중요했었죠, 가장. 예. 근데 이 중에서 일단 소멸시효 부분을 최근에 건드렸어요. 21년도인가? 예, 건드렸어요. 예, 건드려가지고 이 부분은 좀 안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5절은 뭐였습니까? 5절은 1관, 그 다음에 2관, 3관 이렇게 돼 있죠. 1관 같은 경우에는 세액의 확정 그래가지고 신고 납부, 부가 고지, 그 다음에 가산세 이렇게 나와 있고, 자 2관은 강제 징수, 그 다음에 3관은 환급. 이러면은 이제 2장의 구조를 다 그려봤네요. 이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 이 중에서. 자, 첫 번째 중요 포인트. 이거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돼요. 예, 요약하는 거. 과세 요건을 간략히 쓰시오. 3장가도 마찬가지예요. 3장가도 각각의 세율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해 놔야 돼요. 그리고 4장도 각 측을 다 요약해 놓은 것을 마련을 해 놔야 돼요. 왜? 그런 문제들이 과거에 기출이 됐었어요. 예. 각각의 감면 조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과세 요건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하고 그중 납세 의무자를 상수를 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과세 요건은 제가 답안지에다가 상세는 아니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최근 한 7년, 8년? 예. 어쨌든 개정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오지를 않아요. 특히나 이 중에서 이제 연대납세 의무자와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좀 범위가 있는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이번에는 나올 것 같다. 나오게 되면은 이제 납세 의무자만 썼을 때 납세 의무자 전체에 대해서 쓰시고 연대 납세 의무자의 뭐 의의에 대해서 쓰시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벌칙과 묶어가지고 사례형으로 나올 수가 있더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특별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확장. 확장을 전개해보면은 승계, 연대, 그 다음에 보충적 납세 의무자, 그리고 보충적 납세 의무자는 보이양. 요 정도는 전개하실 수가 있죠. 그쵸?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준비해 봐야 될 게 이 연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사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례는 역시 답안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 중에서 이제 범칙 사건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자는 어떤 거였어요? 뭐 관세 포탈이 있거나 부정 감면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방조자, 교사자, 이런 사람들이 벌칙을 적용받았을 때라고 하는 건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때,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죠.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처벌은 뭐예요? 관세 포탈죄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죠? 포탈죄로 처벌을 하고 연대 납세 의무를 별도로 이 사람들한테 지게 하는 거니까. 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벌금은 징수했지만 뭐가 유실됐어요? 세금이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세금이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을 할 줄 아느냐라는 그런 사례형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표 5개짜리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요약을 해놔야 될 부분. 이거는 별표 5개짜리.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좀 밀고 있었던 건데 최근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죠. 비슷한 문제가 뭐예요? 채권하고 가산세 플러스 그 채권 확보 수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20년도인가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번 목차 정도는 보도록 하세요. 목차 정도는. 자, 그리고 4번 환급제도 부분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럼 다 끝났네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신고 납부와 관련된 거, 부가고지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가산세와 관련된 거. 이 절차와 관련된 거는 잘 안 나올 뿐더러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고 납부와 관련돼 가지고 세액의 변경에서 보정 부분이 개정이 됐었죠. 보통 이자 가산세가 추가가 됐었어요. 이 가산세 부분이 추가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잘 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강조를 안 해도 잘 외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가산세는 언제 나왔어요? 2020년도에 나와버렸죠. 나와가지고 요것도 출제 가능성이 좀 낮다. 그래서 5절 부분의 일과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은 3관 환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적이 없고 전반적으로 이 환급 절차에 대해서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나온 게 뭐가 있냐? 이것 플러스 환특법. 아주 과거에 과다환급금과 환특법상 과다환급금 징수에 대해서 두 개를 비교 설명하시오라는 내용. 그리고 과다환급금에 부과되는 가산금 있죠. 환급가산금. 환급가산금의 관세법상 환급가산금과 그리고 환특법상 환급가산금을 비교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한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절차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잘 건들지는 않는구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 환급제도, 환급청구권은 여기 2절에 있는 내용이죠. 요 내용하고 경정제도를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마련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나 또 이거를 강조를 하는 게, 뭐 부족세액이 있다 그러면은, 과다납부세액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경정을 떠올리거나, 또는 환급을 떠올려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경정을 한 다음에 환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 흐름이 없이 그냥 경정은 따르고 환급은 따르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묶어가지고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찍어드린 것 중에서 2장이 가장 안 나와요. 4장, 5장, 7장, 9장이 메인으로 나옵니다. 자, 3장. 시작부터 막 덤핑 방지 관세 이렇게 하네요. 그죠? 덤핑 방지 관세 어려우시죠? 어려워요. 3장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일단은 3장은 거의 나온 적이 없고 지금 12개년도 분석을 했을 때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그 중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일단 구조를 그려봐야 되겠죠. 3장 통칙, 그 다음에 세율의 조정, 세율의 적용, 그 다음에 품목분류, 이렇게 4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죠. 4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칙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는데 얘 통칙 부분에는 이제 세율의 적용 순위가 나와 있잖아요. 세율의 적용 순위는 그냥 서브로 세율의 적용 순위에 대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떤 세율 제도를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챙겨야 되고 당연히 챙기고 있겠죠. 시험 준비를 하신 분이라면은.
그리고 이 조정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탄력 관세. 세랑 국제협력 관세.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상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2007년인가 나오고 안 나왔어요. 2007년인가 나오고 안 나오고, 덤핑 방지 관세가 비교적 최근에 2016년도인가 한번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때 좀 약간 극악의 난이도 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덤핑 방지 관세가 또 나올 것 같느냐?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3장 자체가 잘 안 나오는 파트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 덤핑 방지 관세가 비교적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덤핑 방지 관세를 건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 수 있냐? 덤핑, 상계 다 나왔어. 근데 긴급 관세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죠. 긴급 관세가. 긴급 관세는 일반적인 긴급 관세 있고, 그 다음에 특정국 긴급 관세 있고, 그 다음에 쓱 있죠. SSG 특별 긴급 관세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가야 될 게 양허의 철회 및 수정이에요. 왜? 여기 있는 내용 자체가 긴급 관세의 내용하고 굉장히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WTO 협정에 따른 거고, 그 스페셜 가드 같은 경우에는 WTO에서 나와서 별도로 스페셜 가드 협정을 맺은 거를 우리나라에 입법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고, WTO 협정에는 단순하게 나와 있는 거를 입법한 거고. 그래서 두 개가 거의 모자 사이, 모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에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하기에는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요거랑 요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SG랑 SSG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SG와 SSG의 차이점이 뭐냐? 둘 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품을 막기 위한 세율 제도인데, 그 둘의 차이점은 뭐고 공통점은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에 의해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덤핑 방지 관세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덤핑 방지 관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덤핑 방지 관세 하면 뭐 떠올라요? 덤핑 가격 뭐 계산하는 거, 뭐 정상 가격 계산하는 거, 뭐 비교하는 거, 뭐 이런 거 떠오르시죠? 아니면은 절차 떠오르고, 뭐 예비 조사하고 결정하고 본조사하고 결정, 요거 떠오르잖아요. 저도 그렇게 떠올랐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절차, 조사 내용. 좋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면은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절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조사 요청이 있죠. 요청, 개시 여부, 그 다음에 진정한 조사가 들어가고 이것들을 철회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 조사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조사하더라? 덤핑 차액. 그리고 덤핑이 있다 그러면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그래서 이런 차액과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가 있다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잠정 조치할 수 있다. 약속에 제의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조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구분해 나가시면은 요 정도로만 구분을 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팍팍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틀을 잡아놓고 하면은 덤핑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괜히 덤핑만 여러분들이 괜히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덤핑 방지의 관세의 부과 시기,
그리고 정산, 신규 공급자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이거를 왜 묶어놨을까요? 이거를 묶어놓은 이유는 다 이 시기 때문에, 시기.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시기 언제부터입니까? 결정 이후죠. 부과 결정 이후. 그리고 이때 잠정 조치가 적용이 됐다면 그거에 대한 정산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 신규 공급자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때는 부과 시기가 언제예요? 부과 결정을 한 날부터입니까? 아니죠. 조사 개시를 했을 때부터 부과를 하죠. 그래서 이 시기 부분을 테마로 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덤핑에서 나오게 된다면 요 정도 테마 나올 것 같다. 자, 그리고 국제협력 관세와 긴급 기본 관세의 이 비교 문제. 이거는 이제 20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한번 나왔었는데 50점짜리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50점짜리로 문제가 나왔을 때 아주 관세법 과락률이 엄청났죠. 엄청났고 당시에 이제 강사님들이 있었는데 강사님들 이제 모범 답안도 이제 석연치는 않았었죠. 석연치는 않았었는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1순위 세율이 왜 1순위 세율이 될 수밖에 없구나. 국제협력 관세가 왜 2순위 세율이 될 수밖에 없구나. 탄력 관세, 나머지 탄력 관세는 기본 세율보다 높을 수밖에 없구나.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국내 가격차의 상당 확률로 양호한 세율이라든지 기본 세율보다 높게 양호한 세율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접근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죠. 없이 그냥 외우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힘 들여서 숙지를 해 놓으시면은 세율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각칙을 알아봤고요. 근데 각칙 부분에서 잘 안 나온다고 그랬죠. 보충 규정인 이 용도 세율의 적용 부분하고 특정 물품 품목 분류 사전 심사 부분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개정도 되기도 했고. 근데 이 부분을 외움과 동시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적용의 원칙이랑 같이 사례형 문제로 묶어 보시면은 더 좀 좋겠다라고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넘어갔고.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모르겠네요. 자, 4장 감면 환급 및 분할 납부. 여기에서도 역시 각칙 부분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칙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재수출 감면세. 단답형 주관식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재수입 면세랑 임가공 감면 이거 비교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이거 외에 각칙 부분이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세율불균형 면세 우리 죽으라고 외웠었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랑 사후관리 쪽 묶어가지고 또는 보세 공장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보세 공장제도의 일부분을 준용을 하고 있고 이 하는 역할도 보세 공장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사후 관리와 용도의 사용. 자, 감면 부분에서는 각직 부분 거의 안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충적인 내용이 주로 나올 건데 보충적인 내용이 이 사후 관리. 잠깐만. 감면 부분 그래도 틀 한번 씁시다. 각칙 신청 등 해서 신청 방법, 경감률 산정, 담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죠. 사후관리. 사후관리와 용도의 사용을 별도로 떨어뜨려 놓으셔야 돼요. 징수 부분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셔야 돼요.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후관리를 위반하면은 관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사후관리.
대상 있고 사후관리, 뭐 기간 있고 의무 및 관리 있고 그 다음에 징수 부분, 징수 사유, 그 다음에 이 감면승계 있죠. 그 다음에 종결, 종결 이렇게. 요 정도 구조로 잡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내용만 채워넣으면 되니까, 예, 요 구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2번에 있는 내용을 요렇게 쓰시면은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황금 및 분할 납부는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제되는 것 중에서 사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이 사후관리와 용도의 사용, 사후관리와 아니죠. 위반하면은 관세를 징수하는 게 아니죠. 위반하면은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위반이라는 것과 용도에 사용했다라는 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에 사용을 한 걸 위반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승인을 받고 용도에 사용하면 관세 징수를 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징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요거 같은 경우 5장도 좀 쪼개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권리, 그 다음에 심사와 심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 중에서 권리 부분, 납세자의 권리 부분은 첫 번째, 조사 파트 여러분들이 도식화를 해가지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 뭘로 들어가야 되냐? 과세전 통지.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사. 자, 과세전 적부심사랑 불복 절차랑 똑같이 목차를 잡으시면 돼요. 목차를 어떻게 잡냐? 신청, 심사, 결정. 요 목차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묶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은 뭐냐? 보호제도. 여기서 나오는 게 납세자 보호제도가 있죠. 뭐 보호관, 담당관 이런 거 있죠. 예, 그 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체납자에 대한 제재. 그럼 이 권리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최근에 나왔어요. 뭘로 나왔겠습니까? 관세채권 확보라는 이슈로 테마로 나왔었고, 조사 절차도 한번 건드렸어요. 뭘로 건드렸어요? 중복조사 금지 부분에서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최근에 심지어 개정도 됐죠. 요거. 그래서 이거는 별 5개죠. 이거는 별 5개. 사례형으로 조사 기간 중에 뭐 위법 부당한 그런 행위가 있었다. 세관 공무원의 그런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조사 기간 중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 요거를 쓰시면 되겠죠. 과세전 적부심사가 있습니다.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거 쓰면 다 틀린 답안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권리 파트는 끝났고. 그 다음에 심사와 심판이죠. 심사와 심판. 거기는 이제 처분이 나온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세전 적부심사와 그 다음에 관세행정심판을 언급을 하실 때 이 처분을 기준으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정처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별도의 처분을 생각하실 게 아니고, 경정 처분을 했다, 경정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게 처분이구나. 그럼 과세전 통지나 과세전 적부심사는 이 처분 전에 있는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처분이 있으면은 관세행정 심판을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세행정 심판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관세행정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거 두 개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두 개만 말하는 거예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는 관세행정심판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냥 그거는 관세행정심판이고 관세행정심판의 성격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문제에서도 저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관세, 행정심판. 원래 특별행정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각 개별법에 넣은 행정심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사기간의 연장 및 중지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웠어요. 절차 부분을 교수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5장은 이렇게 3개는 무조건 그냥 5장은 무조건 다 하고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장 운송수단. 자, 승객예약 자료 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6장에서 안 나온 부분이 입출항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나왔어요. 예. 입출항 절차 한번 나왔고. 그러면 하역이 빠졌죠. 그래서 하역에 있는 4가지. 그리고 하역의 정의, 환적의 정의 요 정도 챙겨서 6장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장에 있는 차량 부분. 차량 부분은 한번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개성공단도 중단이 되었죠. 자, 7장 보세구역입니다. 7장 보세구역. 여기서부터는 이제 틀 정리는 좀 안 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과세 파트가 틀이 중요하니까. 자, 7장 보세구역에서는 이제 장치기관 경과물품에 대한 처분 규정으로 테마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 물품에 대한 처분만, 그러니까 체화 공매에 대한 내용만 숙지를 하고 있는데 보세 창고 규정에 있는 장치기관이 경과된 내국 물품하고 같이 비교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의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면은 이 매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반출 명령과 관련된 내용 2가지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세공장 제도 중에서 보세공장 원재료와 보세공장의 범위에 대해서만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보세공장의 이제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행정 절차가 잘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장애 작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세공장 외 작업과 관련해서 개정이 있었죠. 개정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작업이 좀 더 완벽해졌어요. 이것만 해서 20점짜리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사용시고랑 과세 이렇게 2개 합쳐가지고 30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시내 면세점 제도와 현장 인도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 현장 인도라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시내 면세점의 제도와 관련된 거, 자, 시내 면세점의 신규 특허 통칙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시내 면세점의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의 현장 인도, 그리고 제한은 뭐가 있습니까? 금액 제한, 이런 거 있죠? 금액 제한. 그리고 판매 물품의 제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요 정도만. 요 정도만 해가지고 한 20점짜리 문제로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째,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목차 정도는 가지고 있겠죠. 거기다가 이 문제점을 하나 추가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를 냈냐? 최근에 이제 면세점의 문제점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그래가지고 정재환 교수님이 한번 냈잖아요. 정재환 교수님이 한번 더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때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는데 이 면세점과 관련해서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논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논란이 엄청 많아서 요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세제도의 취지를 반한다 이런 소리를 하세요. 자, 그리고 8장 운송수단이 또 최근에 나왔어요. 보세운송업자 등록과 관련돼서 최근에 나왔는데 그럼 뭐가 안 나왔습니까? 보세운송과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왔죠? 근데 보세운송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관 부분입니다. 통관. 가장 메이저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뭡니까? 통칙에 있는 내용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절차와 관련된 신고 검사 요 부분이 조금만 들어갔죠. 조금만. 안전성 검사. 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 이거는 매년 나오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최근 한 7년 정도 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챙겨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사례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죠. 사후에 제출을 하면서 이때 경정 청구를 같이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럼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경정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 환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환급 가산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죠. 여기가 마지막이죠. 예.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좀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사례형 문제로 하나 넣어놨어요. 왜 또 이 부분을 넣어놨냐? 원산지 증명서 제출과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그 확인 요청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통관 절차의 국제 협력 중에서 이 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세관 정보의 교환 빼고 나머지가 나왔죠.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두 개도 지엽적인 문제로 나온다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점짜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통관 절차의 간소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까르네 제도예요. 그래서 이 까르네 제도는 한 두 줄 정도. 까르네 제도가 뭐다. 이렇게 두 줄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거와 더불어서 재수출 면세 제도. 간략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관장 확인하고 안전성 검사, 그 다음에 통관 보류. 안전성 검사가 개정이 되고 나서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226조에 있는 세관장 확인의 보충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관장한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세관장이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관계기관의장과 협력해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세관장 확인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를 했다. 근데 안전성 검사를 한 물품은 통관이 보류된다. 보류된 물품은 어떻게 하더라. 이런 흐름으로 하나 테마로 잡아가지고 226조가 테마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했죠. 그쵸? 자, 10장에서 13장까지는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대표적인 게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보칙 부분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보칙 부분의 포상 부분이 개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이제 넣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과세 자료 요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 특히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 이 통신 판매 중개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죠. 이 사람들을 그냥 관리하고 어떻게 하고 있더라라고 공개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 20점짜리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10점짜리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조사 및 처분인데 조사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압수 물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어요. 근데 압수 물품과 관련된 내용만 나왔고 통고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고발과 관련된 거. 그래서 그 부분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지엽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벌칙 빠졌죠? 벌칙과 관련된 내용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이 모의고사에서 나온 그 사례형 문제로 커버하시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수업은 수업이 아니죠. 기출 찍어보는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고 질의응답 혹시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 보네요. 예. 환특법이요? 환특법 같은 경우는 20점짜리로 나오게 된다면은 비교적 쉽게 나올 거예요. 근데 20점짜리로 나온다기보다는 관세법하고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경계를 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원상태 수출과 관련된 원상태 환급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과다 환급금의 환급 가산금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하시거나
자, 그리고 시행령에다가 시행규칙까지 챙겨야 되는데 쉽게 외우는 비결이 있을까요? 그러시면은 무리입니다. 왜? 시행령에다가 시행규칙까지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 부분은 위임받은 내용까지만 챙기시면 돼요. 어쨌든 초점은 법률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솔직히 제가 모의고사를 채점 하다 보면은 법률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무리해가지고 시행규칙, 시행령까지 챙기다 보니까 오히려 법률이 더 망가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행령까지 챙긴다고 하는 것은 흐름을 법률에서 시행령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셔야지 시행령을 별도로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표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환특법에서 예상하는 부분이 있느냐? 과다환급금 부분 예상이 됩니다. 과다환급금. 그리고 최근에 모의고사를 낸 것 중에서 이제 월별 납부, 일괄 납부 비교하는 문제. 근데 환특법 자체가 굉장히 법이 작아요. 법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예상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죠. 자료에 유형별 알려드린 것 중요 순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뽑아서 몇 개 안 돼요. 한 20문제, 20문, 25문제 요 정도? 기출되었던 문제 제출제라고 발표한 것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중요해요. 기출되었던 문제가 제출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노나시오라는 문제, 어떤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 예, 오늘 설명해 준 거 자료 따로 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뭐 노나시오 이런 문제가 좀 나올 거죠.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기존의 지엽적인 문제, 뭐 단답형 중간식이 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부분 환특법에서 예상하는 부분.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 환특법. 오늘 설명해 드릴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내용을 다 채워넣지는 않고요. 그냥 법률에 있는 내용을 발라야 될 것은 목차만 넣어놨어요. 자료는 그 이메일로 아마 송달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것을 제 수업은 제 그 기출 찍기는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민아 관세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